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습. 자, 전 시간에 어디 갔어요? 전 시간에 뭘 했냐면 입지론이라는 걸 공부했었는데 그거 알아볼게요. 자, 맨 먼저 공업지 입지론 관련돼서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냐 이렇게 해서 배벌하는 사람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그 중요한 비용을 세 가지 형태로 얘기했습니다. 맨 먼저요 수송비 적어놓으세요. 수송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노동비. 마지막으로요 집적 이익이다 혹은 집적입니다. 집적 이익 혹은요 집적 경제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면서 자, 맨 먼저 수송비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자, 수송비는 원료도 공장까지 날려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도 시장까지 날려야 되죠. 그래서 자, 제품도 날려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수송비 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 이 지점을 맨 먼저 찾아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노동비도 한번 따져봐야 되죠. 노동비도 자, 이 어떤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 그 수송비가 증가할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노동비의 절감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쪽으로 이사 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노동비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집적 이익 따져서 공장들끼리 몰려 있을 때 유리한가를 따져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이죠. 요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수송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면서 이렇게 자, 요거는 시멘트 공장입니다.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원료는 100톤입니다. 자, 석회석과 점토하고 규석이 함유된 흙 있죠. 요걸 가지고 공장까지 갖다 날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공장에서 석회석, 점토, 규석만 남겨놓고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뜨거운 1500도씨 정도에 부어서 거기다 석고를 집어넣고 짧게 부순 거 있죠. 요거를 시멘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10톤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시멘트 공장은 여기가 원료가 나는 곳이고 요거는요 시장 쪽이라면 자, 시멘트 공장은 요쯤에 있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자 100톤을 10톤으로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10톤짜리 한 대로 날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뭐라고요? 중량 감소 산업이다 해줍니다. 써놓으세요. 중량 뭐라고요? 감소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원료 지수는요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 이렇게 한 건데 원료 지수는요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료가 훨씬 무겁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가지고 생산한 산업, 예를 들어서 꽁치 통조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아예 꽁치를 바다에서 잡아서 거기서 바로 통조림 만든 다음에 날리는 게 낫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편제 원료라고 해서 요거는 주로 천연 자원같이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천연 자원 같은 거 있죠. 이런 걸요 편제 원료를 주로 생산하는 산업은요 원료 산지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맥주 공장 생각해 볼게요. 맥주 공장은 원료를 봐야 1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메가라든가 호프 이게 답니다. 근데 이게 공장을 거치게 되면 무거운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리고 맥주병, 맥주 박스 무지장 무거울 겁니다. 그래서 제품 100톤이라고 치자. 그러면 그 맥주 공장은 요쯤에 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왜냐하면 10톤을 시장까지 날랐죠. 그런 다음에 100톤을 만들어 날린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뭐라고요? 중량,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증가해서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중량 증가 산업이다 줍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은 산업이라는 얘기는 원료가 훨씬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부패하기 쉬운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예를 들어서 빵 같은 거 볼게요. 빵은 밀가루만 시장까지 날른 다음에 시장 근처에서 그 빵을 만들어 파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보편 원료라고 해서 보편 원료,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물이라든가 공기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은요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시장 근처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요거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업지와 관련된 입지론. 그래서 아까는 그 상업지와 관련된 입지론은요 크리스탈로 내일이 오토바이 큰 버스 타고 가서 그 막걸리 호프 마시라는 날이지 요거 할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요 자 뉴턴의 중력 모형을 이용해서 레일리
자, 중력 모형을 이용해서 도시 간의 상권을 한번 정해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있냐면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또 다른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있죠. 당기는 힘은요, 이 물체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요걸 가지고 상권을 정해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또 다른 도시가 B가 있다면 만약에 중간에 또 다른 물체가 또 있는데 여기쯤에 있을 때가 양쪽이 당기는 힘이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요거는요, A 도시의 인구는 PA, B 도시의 인구는 PB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는 디스탄 A, 여기는요, 디스탄 B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양쪽이 당기는 힘이 똑같은 지점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를 당기는 힘이 있죠. 당기는 힘은요,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얘가 또 얘를 당기는 힘은요,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은 반비례하죠. 그래서 양쪽이 당기는 힘이 똑같은 지점이 요 지점이라면 결국은 요 지점에서 이렇게 상권이 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또 다른 도시가 있다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 마을이 있다.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요거를 해서 그 법칙을 만든 게 중력 모형입니다. 어쨌거나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모형인데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요, 두 중심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크기에는 뭐라고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요, 반비례합니다. 반비례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뉴턴의 취지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중력 모형을 그 두 번째가 이제 결론입니다. A 도시와 B 도시 간의 인구가 똑같다면 양쪽의 도시가 똑같다면요,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는 딱 중간 지점이 됩니다. 중간 지점. 근데 A 도시가 B 도시보다 2배 정도 크다면 얘보다 2배 정도 크다면요, 1.4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A 도시 쪽으로부터 1.4배 정도 더 떨어진 곳 있죠. 요것이 상권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A 도시가 B 도시보다 2배 정도 크다면, 자, A 도시 쪽으로부터 어디라고요? A 도시 쪽으로부터 1.4배 정도 더 떨어진 곳 있죠. 요것이 상권의 경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허점이 좀 많습니다. 허점. 왜냐하면 자, 이 사람의 논리대로라면 여기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에 큰 강이 있다. 그럴 경우는, 자, 저쪽으로 가는 게 빠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장애 요인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고소득층 계층일 경우는, 그 명품 살려면 이런 데 가면 없죠?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구매 성향,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 간의 상권을 정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1950년대 모델들인데, 자, 자동차 같은 거 살려면 조그만 도시가 많이 없죠. 아예 처음부터 큰 도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 점포들 간의 상권을 정한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가 있다면 얘들은 구비하고는 물건이 비슷하죠. 얘들끼리 상권을 정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무조건 간다보다는 일부는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확률, 저쪽으로 갈 확률 모형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그래서 요걸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허프의 모델입니다. 허프. 자,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도시 내에서 점포들 간의 쇼핑 패턴에 관한 확률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무슨 모형이라고요? 확률 모형을 제시하면서 자연적인 장애인이라든가 구매 성향을요, 거리 마찰 계수에 반영했습니다. 요 두 놈을요, 어디에 반영했다고요? 거리 마찰 계수다. 여기에다가 수정 보완한 이론. 이게 바로요, 허프의 모델입니다. 자, 허프는요, 여기가 이제 A지구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치자. A지구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는요, 뭐 기존 마트가 있습니다. 여기 홈플러스, 여기는요, 신규 이마트가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도시는 인구로 따지지만 마트는요, 면적으로 따져볼게요. 그래서 기존 마트는요, 4,000제곱미터라고 치자. 여기는요, 9,000제곱미터라고 치자. 그리고 거리는요, 2km, 여기는요, 3km 해줄게요. 그러면 기본적인 논리는 똑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5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면, 자, 볼게요. 먼저 기존 매장이 당기는 힘, 유인력 해줍니다. 기존 매장이 얘들을 당기는 힘 있죠? 당기려면요,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 거리죠? 레일리는 무조건 거리의 제곱이라고 했죠? 근데 허프는요, 만약에 거리 마찰수가 2다.
2다. 그러면 여기다 2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만약 거리 맞춰서 5다. 그러면 뭐 제곱이라고요? 5제곱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다 반영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알겠죠? 이렇게 마시면 돼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신규 매장이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자, 중력 모형에 따라서 얘를 당기려면요.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9,000. 그리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별 말이 없으면 똑같다 간주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2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2의 제곱하면 얼마요? 4죠. 그러니까 이건 1000이 되겠네요. 3의 제곱은 얼마요? 어떤 사람은 6 이렇게 바꿔 우기는데 3의 제곱은요 3을 2번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9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1000이 되겠네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존 매장이 당기는 힘이 1000 정도 된다면 신규 매장도 1000 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장으로 갈 확률을 계산해라. 그럴 경우는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얼마요? 2000이죠. 요것분의 1000이 차지한 비율, 이거랑 이랑 더한 것분의 얘가 차지한 비율 있죠. 요게 바로 신규 매장으로 갈 확률입니다. 2분의 1이죠. 그러면 50%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25,000명 정도는 신규 매장으로 갈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정해보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이번엔 크리스털러의 중심지 이론이다 해서, 자, 중심지를 상권의 크기에 따라서 고차 중심지에서, 자, 백화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차 중심지는요, 편의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분류한 다음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심지의 영향권이 서로 흡수 경쟁하다가 결국은요, 벌집 모양으로 자, 결국은요, 확정된다는 얘기죠. 균형을 찾아간다. 이러한 이론이 뭐라고요? 크리스털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털러는 이렇게, 크리스탈러, 이렇게. 자, 이 사람은 여기다가 이제, 그 호평 지역에다가 현대백화점을 입점시키려고 한다고 치자.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망하지 않고 버티려면 반경 한 5km 내에 있는 사람 와줘야 된답니다. 아니면요, 고객 수는 한 달에 한 3만 명은 와줘야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를요, 최소 요구치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입점하게 되면, 저기 뭐, 구리라든가, 아니면요, 저기, 가평, 이런 데 있죠? 아니면 춘천의 일부 사람까지 다 올 것 같다는 얘기죠? 양평 사람도 다 올 것 같다. 그래서 한 15km 내에 있는 사람 와줄 것 같다. 고객 수는 한 5만 명 올 것 같다는 얘기죠? 네, 이걸요, 재화의 도달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 볼게요. 최소 요구치보다는 뭐가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커야 중심지가 성립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먼저, 자, 거기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요, 상권의 범위, 요걸요, 최소 요구치 해줍니다. 적어놓으세요. 뭐라 한다고요? 최소 요구치. 그 다음에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대의 고객수 또는 상권의 범위 있죠? 이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요, 재화의 도달거리. 이렇게 써놓으세요. 재화의 뭐라고요? 도달거리. 그러면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요, 최소 요구치보다는 뭐가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커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최소 요구치보다는 뭐가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고 저차일수록 가깝죠. 그러니까 백화점 간의 거리가 멀은데 편의점끼리는 거리가 가까울 겁니다. 그 다음에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대에 관한 학설이라고 해서 토지의 임대료, 특히 농지의 임대료가, 어떤 땅은 임대료가 비싸고 어떤 땅은 싸냐, 이거와 관련돼서 몇몇 사람이 얘기한 이론이 있는데, 자, 차리, 절마, 입이 어떻게 했다고요? 톡 튀어나왔네. 그래서 얘는요, 차액지대설, 요거는요, 절대지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요, 입지교차지대설, 혹은 위치지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요, 차리하니까 얘는요, 리카도가 얘기한 이론이고, 절마니까요, 마르크스가 얘기한 이론입니다. 요거는요, 입이 톡 튀어나왔네 있으니까, 티넨이 얘기한 이론인데, 자, 일단 그 결론부터 알아볼게요. 차액지대설에 따르면요, 토지마다, 농지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정된 농지에다가 노동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가서는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또 다른 농지가 필요한데, 문제는 농지마다 비옥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차이 난다고요?
비옥도, 이것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지대에서는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농지를 갖고 있는 지주는 몇 명 대화인데요? 안 되는데 이거를 이용하려는 농부는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초과 수요와의 사유재산제. 자,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지교차 지대에서는요, 수송비의 차이. 이게 결국은 지대를 결정한다 했던 겁니다. 먼저, 자, 리카도에 따르면, 자, 한계지라는 게 뭐냐면, 이익이 0인 땅 있죠? 이익이 0인 땅을요, 한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계지로부터 출발해서, 한계지 이하의 땅은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계지로부터 출발해서, 비옥도가 우수한 땅에 대한 대가 있죠? 이게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지대에서는요, 자, 소유자의 독점적 지위로 인하여, 한계지의 땅이라 하더라도, 한계지 이하의 땅이 라도 지주가 돈을 부르면요,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밀 가격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곡물 가격 시장 내다 파는 가격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굶어 죽지 않으려면 결국은 소유하는 자체,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로 인하여 한계지의 이하의 땅이라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입지교차지대에서는요, 수송비의 차이인데 결국은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이게 도시가 있습니다. 예, 도시. 근처에 농지가 쫙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농지들은 전부 다 요 도시에만 밀농사 지어서 내다 팔아야 됩니다. 농사 지어서 이걸 고립국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립국무용을 통해서 자, 이 땅이나 셋 다 비옥도는 똑같다고 치자. 뭐가 똑같다고요? 비옥도가 똑같으면 지대는 같아야 되죠. 근데 왜 다르냐 그런 얘기인데 얘는요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적게 드니까 서로 이용하려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고 얘는 그 수송비 많이 들죠? 서로 이용하지 않으려니까 지대가 싸지죠? 결국은 수송비의 차이가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요 이론을 가지고 이 고립국 모형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두 가지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맨 먼저요 입지교차 지대설이다 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송비의 차이. 거기 써놓으세요. 뭐의 차이라고요?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 농업 입지론까지도 발표했는데 농업 입지론. 자, 요거는요. 입찰 지대에 따라서 뭐라고요? 입찰 지대에 따라서 여기는 어떤 농업이 입지하고 여기는 뭐가 입지하냐 이런 걸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입찰 지대는 뭐냐? 이 지대는 반영하지 않은 순이익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이다. 입찰에 붙었을 때 이 정도만큼은 최대한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입찰지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순이익은 아직은 요 순이익은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얘기합니다. 수익은 이제 갖다 내다 팔면 매출액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비 빼줘야 되겠네요.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 여기서 수송비도 빼줘야 되고 여기서요 지대도 빼야 되는데 아직은 지대는 안 뺐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그리고 요거는 정상적인 이윤도 다 포함시키니까 결국 요만큼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으니까 요거를 지주가 돈 달라면 최대한 이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입찰지대다 이제입니다. 무슨 지대라고요? 입찰지대. 근데 어떤 땅이든 일단 비옥도는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생산량도 비슷하겠죠. 그러면 셋 다 매출액은 비슷하겠네요. 비슷하다,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땅이든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은 같다고 치자. 같다. 같은데 A라는 농지는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적게 들죠. 그러니까 순이익은 커지니까 입찰에 붙었을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커져요, 작아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C라는 농지는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많이 드니까 자 순이익이 얼마 대환돼요? 얼마 안 되니까 줄 돈 있어 없어요? 별로 없으니까 결국은요 결국은 수송비의 차이가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사람은 요 이론을 가지고 농업 입지론까지도 발표했는데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은 1제곱킬로미터가 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가 있는데 채소라든가 과일농이 있는가 하면 버터라든가 치즈농 이러한 낙농업이 있다고 시작. 낙농업. 자, 채소 같은 거 과일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한정된 토지에다가 빼곡히 채워서 농사 짓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많은 양을 아주 자주 날려야 됩니다. 많은 양을 뭐라고요? 자주 날려야 돼요. 그래서 입찰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해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급하다. 거기에 비해서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는 적은 양을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입찰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다고요? 완만하다. 왜 그런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이렇게. 자, A농지, B농지, C농지가 있는데 A에서 채소농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치자. 이 정도 되죠? 그럼 요 정도만큼을 입찰에 붙였을 때 최대한 지불할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입찰지대라는 겁니다. 근데 A에서 하다가 만약에 B에서 채소농 하게 되면 A에서 B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하게 되면 수송비는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더 들었는데 얘는요 많은 양을 자주 날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에 비해서 여기서 할 때는 수송비가 팍 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팍. 그러면 순이익은요 확 줄을 수 있네요. 순이익은 뭐라고요? 확 줄어든다. 그리고 확 줄을 수 있겠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게요. 이렇게 급한 형태로 그려진 걸요. 자, 이 채소나 과일농의 입찰 지대곡선이 되는 겁니다. 채소나 과일농. 이번에는 자,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광활한 토지에서 낙농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제곱킬로미터 순이익은 낮게 출발합니다. 어떻게 출발해요? 낮게. 그래서 예컨대 B에서 어디 갔어요? B에서 낙농업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치자. 이렇게. 요 정도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하게 되면 수송비는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더 들죠? 근데 얘는요, 조금 더 듭니다. 어떠다고요? 조금. 왜냐하면 얘네들은 보름 정도 한 번씩 그냥 트럭으로 날리면 되죠? 어쩌다 한 번 날리면 되니까 얼마 안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여기서 할 때에 비해서 여기서 할 때는요, 여기서 할 때는 수송비가 조금 더 들어가죠? 저기 조금 더 들어가니까 순이익은요,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그러니까, 순이익은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는 게 뭐예요? 자, 버터나 치즈농입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이제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거는요, 채소나 과일농의 입찰지대곡선 혹은요, 한계지대곡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게 뭐라고요? 버터나 치즈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드디어 요걸 사이에 두고 이제 입찰에 붙인 겁니다. 네, 지주가. 나 이 땅 빌려려고 하는데, 너 채소농 너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네, 버터농 너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입주해요? 채소나 과일농 입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긴 누가 입주해요? 버터나 치즈농 입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요, 집약농업이다 해줍니다. 적어놓으세요. 무슨 농업이라고요? 집약농업. 그 다음에 버터나 치즈 같은 걸요, 조방농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농업이라고요? 조방농업이다. 이런 게 입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기억이 좀 나시나요? 예, 안 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했던 거를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요거를 좀 지울게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 정책론을 공부할 겁니다. 정책론. 자, 오늘 제가 머리를 깎고 왔는데, 관심이 전혀 없나 봐요. 어떤 데는 머리 깎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던데, 여기는, 저는 맨날 왜 저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머리가 깎였는데, 좀 쪼다같이 깎아갖고, 제가 원래는 학원에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안 나오려고 했는데, 와이프한테 쫓겨날까봐 그냥 기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쪽팔 창피해서 이렇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힘들게 나온 겁니다. 이거 원래는 안 나오려다가 힘들게 나온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뭐라고요? 쪼다갔다고요? 예. 영구 같아갖고, 원래 이제, 내가 그렇게 앞머리 너무 빡빡 깎지 말라고 해서, 분명히 내가 시작할 때, 작업을 시작할 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여자한테. 블루클럽에서. 그랬더니, 우리 동네 블루클럽에서 다니는데,
이 여자 꼭 말을 안 들어, 이 사람.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하려다가 그냥 놔뒀죠. 자, 오늘은 입지가 아니라 정책론 공부할 겁니다. 지금 4번에 걸쳐서 정책, 투자, 금융, 감정평가 3방식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안 하는 내용들은 다 언제 한다고요? 3월 달에 할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정책론 공부해 볼게요. 223페이지에 자,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목적은 크게 이제 자, 일단은 자, 부동산 정책의 내용으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자,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그 부동산 관련된 제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예를 들어 뭐 투기가 아주 극성이거나 아니면요 난개발 같은 게 심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집도 절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부동산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방치해 놓는다. 이거는 정부 역할이 아니죠.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개입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국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 이걸 뭐라고요? 부동산 정책 해주는데, 자, 내용 자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5문제가 나옵니다. 5문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기서 다 나옵니다. 5문제. 자, 요 부동산 문제 쪽에서 나온 거는 최근 10년 동안 한 번 물어봤습니다. 한 번. 요것도 마찬가지, 이거 뭘 물어봤냐면, 집가고의 폐단이라고 해서, 집가가 계속 올라가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거의 상식적인 얘기,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이죠? 요걸 낸 게 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여기 집착하지 마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초점. 근데, 뭐 그렇다고 이걸 완전히 무시하긴 그러니까, 간단히 알아볼게요. 자, 부동산 문제는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223페이지의 토지 문제와 한 장 넘겨보시면 225페이지의 주택 문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크게는 이제 토지 문제와 뭐라고요? 주택 문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토지 문제는 또다시 자, 물리적 토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물리적 토지 문제는요, 토지 부족 문제를 얘기합니다. 뭐 문제라고요? 토지 부족. 우리 맥주가 부족하면 새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되는데 토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밤새서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야근해갖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특히 이제 도시 인근의 토지 같은 경우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용자는 많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정된 토지를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자, 이 토지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자,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오른다.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목적도 없으면서 막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투기적 목적 막 구입하는 사람 있죠? 이것도 미리 정보를 캐내서 막 미리 투입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상 이상으로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집가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집가고. 이걸요, 경제적 토지 문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적 토지 문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가가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도심 곳곳은요, 이용도 안 하면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그냥 점령해놓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라고요? 비효율적인 토지용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토지용. 그 다음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뭐라고요? 더 큰 땅을 갖게 되는 분배의 부적정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배가 뭐라고요? 부적정. 자, 늘상 얘기하지만 얘기 처음 들었나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은 그 할아버지를 잘 만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일제 때 이제 친일파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에 협력을 다하면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침탈해서 정권을 유지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름하여 친일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한 명을 처단을 못했던 겁니다. 몇 명이라고요? 딱 한 명도 처단을 못해갖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이 사람도 더 등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년에 걸쳐서, 근 100년에 걸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있죠? 거의 다 이 사람들에서 사실은 지배받는 형태가 됐던 겁니다. 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있죠? 그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좀 많은 사람들 보면 어쩐지 막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좀 할까? 이게 다 이런 게 말하고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할아버지를 잘 만났으니까 아버지도 부자야, 안 부자야? 아버지가 부자니까 얘다 3억을 용돈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어디 개발 예상된 지역에 땅을 투입했더니 뭐 6억이 됐대나 이렇게 돼서 얼마 챙겼어요?
3억 챙기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꼭 대한민국에 돈 좀 있는 애들, 그리고 아버지가 좀 힘기 하나 있는 사람 있죠? 얘들끼리 몰려다닙니다. 몰려다니면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어디요? 카지노 있죠? 이런 데나 돌아다니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얘네들은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 이런 걸 미리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왜냐하면, 지들 아버지가, 재벌이고, 지들 아버지가 정치인 아닙니까? 그죠? 하다못해 시청 직원이라도 어떤 동네로 도로가 뚫리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듯이 이거는 더 큰 정부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역의 땅을 6억에 구입해서 1년 만에 뭐 배로 뛰었대나 어쨌거나 해서 한 또 6억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얘네들은 계속 더 큰 땅을 갖게 됩니다. 뭐라고요? 계속 더 큰 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인 수치입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재에는 뭐 나와 있나 안 나왔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상위 1% 있죠. 상위 1%가 대한민국에는 사유토지의 60%를 갖고 있는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60%. 웬만한 아파트 부지를, 저도 이제 땅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저도 아파트 우리 집이거든요. 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땅 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외에는 다 걔들이 다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그잖아요? 이렇게.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을사 5족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자, 1919년도에 친일자산 환수위원회에서 여기 그 토지대장을 조사해 봤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땅이 2,300만 제곱킬로미터. 2,300만 뭐라고요? 제곱킬로미터.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겠지만, 모를 겁니다. 이거는 여의도 면적 7.7배입니다. 여의도 면적이 얼마라고요? 7.7. 이러한 거대한 땅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땅이 다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정부가 이걸 하나도 못 뺏었던 겁니다. 해방 이후에. 그러면 그 땅을 누가 팔았다. 그러면 그 돈이 누가 갖고 있어요? 후손들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럼 후손들이 갖고 있겠죠? 그런 사람이 또 대한민국의 땅을 거의 다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다 상당 부분은.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겠죠? 예전에, 자, 이 사람들 재산을 환수한다고 한 게 기껏 3,000평 회수했습니다. 얼마라고요? 3,000평. 3,000평 아시나요? 그래서 그것도 안 뺏기겠다고 막 소송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가진 자들이 소수가 대부분의 땅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상당히 문제입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요, 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갖고 할 수 있는 게라고는 뭐 공장 나가는 거 있죠. 이런 게 없어서 200만 원 월급 타갖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났더니 뭐 150만 원밖에 안 들어오네요. 요거는 2000년도 초에도 150만 원인데 요즘에도 200만 원 받는 사람 수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150만 원이다. 그러면 이때부터 2000년도 초에서 지금까지 물가가 5배만 올랐다 과정해보자. 몇 배라고요? 5배. 그러면 원래는요, 한 750만 원 받아야 정상적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150만 원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의 5분의 1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5분의 1.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이러한, 자, 소득 분배 구조입니다. 뭐라고요? 상당히 열악한 분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거를 어떤 형태로 정부가 개입해서 좀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택 문제 알아볼게요. 무슨 문제라고요? 주택 문제. 자, 주택 문제는 크게 이제 양적 주택 문제, 그 다음에로 질적 주택 문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양적 주택 문제는요,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 수가 부족한 것이죠. 이걸요, 양적 주택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도부로 그 주택 보급률 자체가 공식적으로 102%가 넘어갔습니다. 102%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가구수가 100가구라면 집은 몇 채라는 얘기예요? 102채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집 없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월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죠? 4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이 1가구 1주택이죠? 그러니까 주택을 한 채씩 갖게 하는 정책이죠? 이걸 자꾸 어떤 형태로 유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2채 이상 못 갖게 한다. 이거는 자본주의 논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좀 많이 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어떤 형태로든 뭐 주제로 한 채씩 갖고 있게 하는 거죠.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집만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자, 소위 달동네에 있는 주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위생에도 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 어떤 형태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불량주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불량.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시고,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암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자, 거기 보시면 224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 중간 정도의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소득 분배의 측정 지표라고 해서 요거를 분배가 적정하지 않은지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요거 좀 알아볼게요. 자, 여기가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우리나라 소득계층을 10개로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요거는 상위계층, 얘는 뭐라고요? 하위계층. 요걸 또다시 한 5개로 이렇게 쪼개 볼게요. 요것도요 5개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건 상위 10%, 얘는 뭐라고요? 하위 10% 이렇게. 그러면 어디에 속해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 여기보다 약간 높이야? 여기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소득 분배 구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상위 계층, 여러분 뭐라고요? 하위 계층 구분해 본 겁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요 소득 계층의, 자, 이 국민소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달간의 국민소득이라고 치자. 한 달간 뭐라고요? 한 달간의 국민 총소득을 얘기합니다. 국민 뭐라고요? 총소득, 경제학에서는 GDP라고 하는 겁니다. GDP, 국내 총생산. 이건 한 달이라고 치자. 몇 달이라고요? 한 달. 자, 그러면, 자, 이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척도 중에 10분위 분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몇 분이라고요? 10분위 분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위 20%가 가져가는 소득의 점유율. 상위 몇 프로라고요? 20%가 갖고 가는 소득의 점유율은 무지막지하게 클 겁니다. 아까 제가 1%가 갖고 있는 땅이 60%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의 상당히 다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근데 이거를 하위 20%가 가져가는 소득의 점유율을 했다가는 계산 자체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가져가는 거 뭐 전밖에 안 됩니다. 하나. 전밖에 안 돼요. 계산 자체가 거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높여본 겁니다. 사위 뭐라고요? 40%가 가져가는 소득의 점유율이 있죠. 이렇게 요걸 뭐라고요? 10분위 분배율 해줍니다. 어떤 나라가 분배가 좀 개선되려면 상위 계층이 좀 덜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하위 계층이 좀 많이 가져가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은요, 클수록, 요게 커질수록 분배가 개선됐다 해줍니다. 어떻게 할수록요? 클수록 분배가 개선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로렌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렌츠라는 사람이, 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척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직사각형을 딱 가지고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자, 이쪽에다가는요, 인구의 누적 점유율. 그래서 인구를 일렬로 쫙 세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 인구, 20% 인구, 50% 인구, 여기는요, 100% 인구, 이렇게. 여기다가는요, 소득의 누적 점유율. 자, 여기서 10% 소득, 20% 소득, 50% 소득, 100% 소득, 10% 소득, 20% 소득, 50% 소득, 100% 소득 있죠? 쭉쭉 쌓아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소득 계층은 한 달의 소득이 딱 200만 원 똑같다고 치자. 한 달에 얼마라고요? 200만 원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20%가 가져가는 소득은 딱 얼마를 가져가요? 모든 사람은 소득이 똑같다고 이제 200만 원 한 달에. 그러면 20%가 가져가는 소득은 딱 얼마를 가져가요? 원래? 우리나라는 모든 계층 소득이 똑같다고 했죠? 그럼 20%가 가져가는 이 소득은 얼마를 가져가요? 20% 가져가겠죠? 소득이 똑같으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원래? 자,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이 소득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자, 20% 가져가는 소득은 얼마를 가져가요? 딱 20% 가져가겠죠? 50% 가져가는 소득은 딱 50% 가져가겠죠? 100% 가져가는 소득은 100% 가져가겠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자, 그래 다시 할게요. 20% 가져간 소득은 딱 얼마를 가져가요? 20%를 딱 가져갈 겁니다. 그죠? 그럼 50% 가져간 소득은 딱 얼마 가져가요? 50% 가져가겠죠? 소득이 똑같다고 가져가니까. 맞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요. 어떤 형태로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진 걸요. 완전 평등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뭐라고요? 평등선. 자, 근데 이런 나라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있을래나요?
있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나라는 아무리, 자, 이 북한 같은 경우에라 하더라도, 김정은 같은 경우는, 돼지같이 살 드릭도 쪄 있잖아요. 턱이 막 세 쪼가리고, 이렇게. 자, 인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러니까. 자, 어떤 나라, 이런 나라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극단적인 나라. 다만,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있는 어떤 시족이 하나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인구가 총 30명입니다. 얼마라고요? 30명인데, 남자들이 이제 그 빤스만 입고 어디 가요? 사냥을 나갈 거 아닙니까? 활 들고, 그죠? 활 들고 와서 노루를 한 마리 딱 잡아왔습니다. 노루. 그죠? 잘 잡아와서 삥 둘러 앉아갖고, 어떻게 저울은 어디서 구해왔습니다. 그죠? 도시 가서. 쌍팔로 가서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이, 거기 시족장 있죠? 시족장이 노루를 구워갖고 똑같이 30등분 하는 겁니다. 몇 등분이라고요? 30등분 딱 해갖고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사회를 뭐라고요? 완전 평등한 사회다 할 수 있겠네요. 이거 되겠죠? 이렇게.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숙자입니다. 숙자. 그러면 성은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노숙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제일 못 산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몰래 돈 숨겨놓은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노숙자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숙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이제 이재용이라고 치자. 이재용. 삼성의 이제 재벌이 총수가 될 사람입니다. 외아들이기 때문에. 자, 이미 삼성의 최대 주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렬로 쫙 세워놨다고 치자. 그죠? 그러면 하위 계층 20% 가져간 소득은 20%에 훨씬 못 미치겠죠? 그죠? 하위 계층 20% 가져간 소득은 얼마 돼야 한대요? 근데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20%에 훨씬 못 미칠 겁니다. 이렇게. 맞죠? 그다음 50% 가져간 소득도 50%에 훨씬 못 미치겠죠? 훨씬 못 미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위 계층 50% 가져간 소득은 얼마 돼야 한대요? 얼마 안 되겠죠? 이만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한 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뭐라고요? 일반적 형태의 로렌츠 곡선입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일반적인 형태의 로렌츠 곡선.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재용 혼자 다 구간다고 치자. 99.9999%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다 가져간다고요? 이재용 혼자 다 구간다. 그러면 99.999% 소득을 합치니까 0이죠. 그리고 이재용 혼자 다 구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완전 불평등선이다 해줍니다. 완전 어떻다고요? 불평등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을래나요? 뭐 자본주의국가라도 이런 나라는 없겠죠. 이렇게. 자, 다만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아마존 계곡에 어떤 시족이 있었죠. 그 옆에 있는 시족 볼게요. 그 옆에 있는 시족도 자, 그 남자들이 이제 사냥하러 나갔어, 안 나갔어요? 나갔고 이제 악어를 한 마리 잡은 겁니다. 뭘 잡았다고요? 악어 한 마리 딱 잡아와서 자, 이 30명이 뚝 둘러 앉은 겁니다. 둘러 앉아갖고 불에다 이제 바짝 구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30명이 보는 앞에서 시족장 혼자 다 처먹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걸 뭐라고요? 완전 불평등한 사회라는 겁니다. 완전 뭐라고요? 불평등. 이런 나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나라가 분배가 개선되려면요, 이게 자꾸 대각선 쪽으로 갈수록 어떤 쪽이라고요? 대각선 쪽으로 갈수록 분배가 개선됐다 해줍니다. 아니면 요 면적이 점점 작아질수록 작아진다니 대각선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작아질수록 분배가 어떻다고요? 개선됐다 해줍니다. 이거 되겠죠? 근데 요 그림은 어떤 한 나라의 분배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뭐 괜찮은 그 같지만 나라별로 비교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나라별로 비교할 때는 어떤 나라는요, 뭐 어떤 나라 이렇게 그려지고 어떤 나라 이렇게 그려지고 어떤 나라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서 이것만 딱 그림만 딱 보면은 야 어떤 나라가 뭐 분배가 좋냐 나쁘냐 판단하기 쉬워요, 그래? 어렵죠. 그래서 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요걸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해보자. 요 면적을 뭐라고요? 알파. 요걸요? 베타. 그래서 자 진이 개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이 면적이죠. 이 면적 중에 알파가 차지하는 면적. 이걸요, 진위 계수라는 겁니다. 뭔 계수라고요? 진위 계수. 그러면 만약에 어떤 나라가 완전 평등한 사회다. 어떤 사회라고요? 완전 평등하면 얘가 이쪽으로 가요, 안 가요? 가더니 대각선이 되는 거죠. 대각선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분일 경우는 면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 면적이 0입니다. 0을 뭘로 놔도 0이죠. 그러니까 0일 때를요, 완전 평등한 사회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라고요? 완전 평등한 사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은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혼자 다 가져간다고요? 이재 혼자 다 갖고 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선이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딱 달라붙은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러면 알파 면적이 이만해진 거죠. 그럼 알파 면적과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 면적이 같죠?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나누는 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1일 경우를요, 완전 불평등한 사회라는 겁니다. 완전 뭐라고요? 불평등한 사회다. 자, 근데, 자, 이렇게 극단적인 사회는 있기 힘들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분배가 개선되려면 자꾸 0으로 갈수록, 어디로 갈수록요? 0으로 갈수록, 0쪽으로 갈수록 분배는 개선됐다 해집니다. 어떤 쪽으로 갈수록요? 0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자꾸 작아질수록 분배는 개선됐다 해집니다. 작아질수록 뭐라고요? 분배는 개선됐다. 아,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모의고사에서 거기 225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보니까 주거비 부담 정도 있죠? 요걸 나타내는 척도 중에 하나가 슈바베 지수라고 있습니다. 자, 가끔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전에서 나오는 거는 별로 아니고 이제 모의고사에서 가끔 물어보니까 슈바베라는 독일의 경제학자가 자, 엔겔 지수 하면요, 생계비 총액 중에 생계비라는 게 돈 벌어서 그 저축하지 않고 쓰는 돈이죠. 다 생계비라는 겁니다. 생계비 총액 중에 음식물부가 차지하는 비율을요, 엔겔 지수라는데 요거는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주거비. 그래서 맨 아래 박스 보시면 슈바베 지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요거는요, 가계소득 지우시고 생계비 총액 이렇게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생계비 총액 중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걸 뭐라고요? 슈바베 지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위에는 또 제대로 해놨는데, 동그라미 3번에는 제대로 해놨는데, 요건 또 이거 이상하게 해놨네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은 놀부입니다. 놀부 아시나요? 그 다음에 놀부는 그 부인, 뚱뚱한 부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흥부는요, 흥부는 그 야리야리한 부인하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기찻길 옆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살고 있다고요? 기찻길에서 무슨 짓인지 모르겠지만 애가 10명이나 돼요. 몇 명이라고요? 10명.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애가 많아요. 어쨌거나 그 놀부는 한 달에 1,000,000원씩 벌고 있습니다. 뭐 임대사업 같은 거 해갖고 얼마 벌고 있다고요? 1,000,000원. 근데 흥부는요, 공장 다니면서 100만원 벌고 있습니다. 100만원. 자, 그러면 요걸 갖다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놀부는 가장 주된 지출 항목이 의식주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자, 놀부 같은 경우는 뭐 옷 사입는데 한 200만원 정도 써줘야 되겠네요. 야, 2,000만원 벌어서 1,000만원 벌어서 200만원 써야지 안 써야 돼요? 써야 되겠죠. 그리고 가끔 외식도 하고 고기도 먹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써야 돼요? 200만원 써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경사업 하는 거에 한 100만원 정도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도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500만원 남네요. 그러면 가끔 이제 문화활동도 해야 되겠네요. 문화활동. 그래서 어디 이제 애들 데리고, 애들이 없다고 했죠? 부인하고 가서 이제 오페라도 좀 감상도 하고 영화도 좀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100만원 정도 써줘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못 씁니다. 버려야 돼요. 막 쓰지 않으면 막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체육활동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골프도 치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한 100만원 써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끔 여행도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해외도 갔다 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한 100만원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쓴 거예요? 800만 썼는데, 그래도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니까 그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도 예금해야 되겠네요. 뭐래요? 예금. 200만원 좀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근데 흥부는요, 100만원 벌었죠?
100만 원 벌어갖고, 자, 어쨌거나, 놀부한테 받은, 놀부한테 받은 팬티 있죠? 팬티를 애들한테 입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맨 큰 애가 입고 나서, 그 다음에 애가 크면 둘째한테 넘겨주면 되죠? 둘째가 입고 나면, 셋째한테 넘겨주면 될 거 아닙니까? 넷째한테, 다섯째, 10명이 되겠죠? 얘한테 갈 때는 거의 팬티가 망사 팬티로 바뀝니다. 무슨 팬티라고요? 그러면 망사 팬티 아시나요? 너무 야한가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거 입히기 힘들죠? 그때는 뭐 팬티를 사줘야 되겠네요. 양말 같은 거. 그래서 한 220만 원 써줘야 되겠네요. 얼마 써줘요? 20만 원. 그리고 얘들은 식구가 몇 명이라고요? 여기 애들만 10명이고, 그리고, 야리야리한 또 와이프도 있잖아요. 그래서, 콩나물하고 이제 두부만 먹어도 한 40만 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쌀도. 그죠? 그래서, 그리고 한 40만 원 정도는 월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남는 돈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문화활동 어떻게 합니까? 할 게 있어, 없어요? 없고 그냥 삥 둘러 앉아갖고 저녁 때 EBS 틀어보면 문화 산책이 있습니다. 그거나 이제 보면 되겠네요. 그거 그대로 해주잖아요. 돈 내고 볼 필요도 없고, 그죠? 그리고, 자, 체육 활동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얘들 10명하고 자기가 합치면 몇 명이야? 11명이죠? 딱 축구단 딱 조성해서 맨날 아침마다 조기축구에 가서 막 애들하고 막 돈 내기 하면 되죠? 요거 하면 되겠네요. 돈도 안 들고. 그죠? 그 다음에 여행은 갈 수 있어, 없어요? 여행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 이 38번 채널 보면,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 거기 가면은, 나를 따르라. 전 세계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거 있죠? 쫄랑쫄 쫓아다니면 되겠네요? 그죠? 어떤 여자분 쫓아다니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공짜로 다 보여줘, 안 보여줘? 보여주잖아. 이런 거 하면 되고. 저쪽 할 돈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우리 놀부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 총액이 총 얼마예요? 800만 원 아닙니까? 저축하지 않고 쓰는 돈이 얼마라고 했어요? 800만. 쓰는 돈이 800만 원이죠? 이게 생계비입니다. 생계비. 이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만 원이죠? 얼마?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한 12%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12%. 근데 이 흥부 같은 경우는 생계비 총액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인데, 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만 원이니까 무려 40%죠? 이런 식으로, 자, 저소득층일수록, 예, 정리해 볼게요. 저소득층일수록, 이렇게 휴밥의 지수가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크다고요? 휴밥의 지수가 크다, 높다. 왜냐하면 얘는 쓰는 돈 여기 세 개가 다죠? 그러니까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율이. 얘는 다른 용도 쓰는 것도 많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휴밥이 높으니까 주거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주거비 부담이 어떻다고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요거를 60만 원 올리겠답니다. 이거 얼마라고요? 60만 원 올리겠다. 그러면 여기서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빼려면, 아까 망사 팬티, 망사 팬티 대신에 다른 팬티 사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노팬티로 다니게 되겠네요? 무슨 팬티라고요? 노팬티. 그리고 여기서도 줄여야 되겠네요? 그럼 콩나물하고 두부 중에 뭘 줄여야 돼요? 콩나물하고 두부 중에 뭘 줄여야 돼요? 예? 아이, 참, 콩나물을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을 많이 먹여야 애들이 부쩍부쩍 큽니다. 잘 모르나 보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콩나물 많이 먹여갖고,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어쨌거나, 아니, 옛날 사람들 다 콩나물 많이 먹여야, 콩나물이면 물 주면 퍽퍽 자라죠? 잘 모르시나 보네? 요즘 대화가 안 돼갖고, 요걸 줄여야 돼요. 그죠? 요거 먹이다, 여기는 안타깝네요. 이래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거 부담 능력이, 주택 부담 능력, 주택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있죠? 요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주택 부담 능력은 어떻다고요? 떨어진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기억하시고. 자, 다른 건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간단히. 요거 지워도 되죠? 자, 부동산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나 볼게요. 226페이지 볼게요. 자, 부동산 문제는요,
일단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방치해 놓게 되면 점점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점 나빠진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악화 성향이다. 예를 들어 1번 볼게요. 악화 성향 1번에 주택 공급을 중단하면요, 주택의 질적, 양적 문제가 점점 악화되죠. 주택을 안 지어봐요. 그러면 자 점점 질도 나빠지죠. 시간이 감에 따라. 그리고 철거되고 하면요, 양적 주체 문제 점점 악화되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화된 거를요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가역이라는 게 뭐냐면 역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 되돌리는 게 힘들다는 얘기죠. 요걸요 비가역성해집니다. 뭐라고요? 비가역성. 한번 읽어볼게요. 지가가 폭등하면 지가 수준에 의하여 경제 상태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죠? 계속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잘. 왜냐하면 자, 내가 땅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지가가 폭락했다고 해서 내가 당장 팔으려고 하나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땅이라는 게 계속 존속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올리니까 가만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면 떨어질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번 볼게요. 어떤 지표의 토양을 파괴했을 경우에 인위적으로 다시 환원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갯벌 같은 거 파괴해봐요. 그러면 원래 상태의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그럼 좋다. 더 악화되기 전에 어떤 형태도 해결해야 되죠. 해결해야 되면 해결했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나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요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지속성의 세 번째 줄. 자, 1가구 1주택을 해결한 후에 교체 수요를 위한 공급의 지속성, 또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성, 이런 게 계속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든 아파트 지어댔더니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파트는 낡고 노후화되죠. 그럼 질적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또 노력했더니 또 인구가 증가하면서 또 아파트가 부족하죠.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수단도요, 여러 가지 형태의 해결 수단을 다 강구해야 됩니다. 해결 수단이 뭐라고요? 다양성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대책할 때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부동산 종합대책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무슨 대책이라고요? 부동산 종합대책. 그래서 조세, 금융, 건축, 감정평가 이거 할 것 없이 모두 아우르는 정책이죠.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지금까지 정리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자,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 알아볼 겁니다. 정책 되셨죠? 잠깐 쉬겠습니다.